방송인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서 폭행을 당한 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입니다. 자신의 출연료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 형과 형수,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박 씨가 아버지와 형수가 모인 대질조사에 참석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험한 말과 함께 정강이를 걷어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하자 박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코로나가 확산하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 했다가 매니저 역할을 해온 친형이 출연료를 빼돌려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친형 부부가 약 30년 동안 횡령한 걸로 추정되는 회사 돈과 출연료는 약 116억 원. 검찰은 지난달 횡령 혐의로 친형을 구속해 조사 중인데 이날 대질 조사 과정에서 친부가 박 씨를 폭행한 겁니다. 박 씨 변호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악용해서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 변호인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집 앞에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도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수홍 씨가 절규를 해요. 어떻게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박 씨가 아버지의 이번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친형이 박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게 한 뒤 수혜자를 부모 명의로 해놓은 데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자, 어제 그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어제 그 내용에 따르면 박수홍 씨가 대질조사 가기 전에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심지어는 방검복까지 입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불안감을 호소할 만한 징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방검복이라는 게 칼이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푹 들어오지 않게끔 막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정도를 입을 정도의 불안감을 호소할 정도의 내용이 사실 가족 간에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릴 때도 아버지가 흉기로 위협했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친형도 박수홍 씨가 이제 결혼을 언급하는 여자가 있었을 때 사주가 좋지 않다. 집안 망하게 할 생각이냐.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면서 흉기를 들이댄 적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형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망치를 들고 박수홍 씨 주거지로 찾아와서 문을 파손하고 그리고 큰 형은 이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녀를 죽이려 드느냐, 오히려 이제 박수홍 씨를 탓하면서 2차 가해를 했던 이런 연속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홍 씨는 이제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이런 그 물리력 행사에 의한 억압을 많이 당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했었고 가족 관계이긴 하지만 그 대질 조사에서 아버지와 친형과 형수를 한꺼번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그래서 방검복까지 입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리 조치에 의한 신문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서울 서부지검에서 밝힌 바로는 공식적인 신변보호에 대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안까지는 아니었다라고는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박수홍 씨가 이제 병원 들렀다가 이제 안정을 취하고 나서는 3명은 원래대로 검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거기에 전화 통화를 연결해가지고 박수홍 씨가 전화로 사자 간의 이제 조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불상사가 벌어진 뒤에 얘기긴 하지만 진작부터도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 조사를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수홍과 친형의 분쟁은 박수홍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한 댓글로 시작됐습니다. 박수홍 형이 계약금과 출연료 등 100억 원 넘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수홍이 SNS를 통해 이를 직접 인정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데뷔 후 성실의 아이콘으로 통한 박수홍이었기에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까지 전 소속사 대표인 친형 부부에게 재산 관련 전권을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홍은 금전적 피해를 밝힌 지 엿새 만에 결국 형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측은 형 부부가 30년 동안 매니지먼트 법인을 운영하면서 7대3 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7대3 비율로 나누자는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의 지인이 주장한 박수홍 명의의 아파트는 세 채가 아니라 두 채고 한 채는 매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제 사이에 거액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연예계뿐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큰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직 미혼인 박수홍이 배우자나 자녀 대신 부모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온 만큼 혼자 사는 미혼자의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홍 측은 오는 5일 정식 고소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국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30년간 출연료를 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수홍은 이를 인정하며 친형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의 반려묘 다홍의 인스타그램에 30년 동안 일했지만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바로잡기 위해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최근 1인 기획사를 차려서 유튜브 활동 중인데 이 채널에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횡령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박수홍은 데뷔 초부터 친형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겼고 출연료 등 자산 관리는 모두 형과 형수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 작성자는 또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돈줄이 끊기는 것에 불안을 느껴서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면서 계약금을 포함해 출연료 미지급액이 100억이 넘은 상태에서 형의 가족들이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수홍 씨 형이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추가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범 관계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매니지먼트 회사는 형과 형수가 둘이 임원으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형이 혼자 안고 갈 사안이 맞는가? 보통 이럴 경우에 가족 관계면 혼자 내가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형수도 경영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만 됐을 뿐이지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형수가 자신 명의로 회사의 수익을 200억 원대의 부동산으로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정황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관여의 문제가 금전적인 이득으로까지 연결이 됐다면은 내가 이름만 등재했을 뿐이지 경영에 관여를 안 했다라는 변명이 거기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형성 과정까지 맞물려서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공범 관계, 적어도 이건 몰랐을 리 없고 이제 그 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공범, 적극적인 공범 내지 방조의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 아버지가 돼 있다. 뭐 또 이제 회사가 돼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진행됐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형의 그런 그 1년에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수 있고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서 일단은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지 어쩐지 이제 요것도 이제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박수홍 씨 아버지가요. 본인이 이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친족 상도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언론 보도나 이런 측으로 접하고서 본인이 않으면은 아 이게 형 면제가 돼가지고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 장남을 지금 감싸는 건가요? 굉장히 감싸는 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얕은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형이 구속된 거는 일단은 법인에서의 횡령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것은 인적 관계가 적용되는 사람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형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내가 했다라는 내용 가지고서 자기가 안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조사가 되는 부분은 박수홍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한 횡령이 지금 더 있는 것에 대한 확대되는 이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 쪽 사이에는 이제 형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단독 범행으로 안을 경우에는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것도 굉장히 얕은 생각인 게 이 사실관계는 형이 30년에 걸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해온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먼저 하다가 뭐 형한테 넘겨줬다거나 형이 하던 거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내가 다 안았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형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내가 혼자 안고 가겠다는 뭐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네. 법적으로 그게 성립될 수도 없고 본인이 하는 내용은 형이 하는 내용에 나도 공범이다라는 식으로밖에는 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도 인정될 수 없지만 이거는 법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문제지
이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좀 이게 세 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일단 법인에 대한 건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20몇 억에 대해서. 네. 법인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장 자체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박송 씨 개인 재산 뭐 지금 한 8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형의 관리나 이런 그 횡령에 대한 내용, 사실관계를 모두 다 배제하고 그걸 클리어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 혼자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됐을 때만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단독 범행이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니 아버지에 대해서 형 면제구나,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해야만 이 주장에 네.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뭐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형을 배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박송 씨 아버지가 뭐 횡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또 하나 아까도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사망보험 문제. 그러니까 형이 박송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놨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망보험을 박송 씨가 몰랐다고 하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 네.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기본적인 법리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타인의 생명을 이제 보험 상품에 이제 결발해가지고 상품을 네. 할 때 이제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 타인 모르게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살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보험 그 생명이 걸린 사람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얻게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송 씨가 지금 몰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면에 의해서 가입이 됐다면은 이거는 서류에 대한 위조 내지는 이제 공인인증서에 의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자 기록에 대한 위작,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추가적인 혐의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 가입 이후에 지금 수익자가 회사다 또는 부모님이다, 이런 두 가지 설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두 가지 보도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회사나 이런 단체가 그 임직원에 대해서 단체 보험 성격으로 가입했을 때는 서면 개별 동의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법인이 박송 씨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때는 서면 동의를 우회해가지고 일단 가입을 하면은 그 법인이 구성원을 살해한다, 이런 위험을 보험사에서는 사실 상정하지 않으니까 네, 네, 개인끼리 가입할 때보다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으로 생명보험금을 납부하면 거액이더라도 비용 처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회하기 위해 가지고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그 개별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걸 문제 삼을 경우에 회사가 수익을 못 하더라도 보험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그럴 경우에는 판례상으로는 그 보험금은 유족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가 결혼을 안 했을 경우엔 다시 또 그 가족한테 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게 다 알고서 설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보험에 의해서 수익을 박송 씨 형네 그 가족들이 계속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었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보니까 박송 씨가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사망보험, 생명보험인지 모르고 법인에 속한 그런 임직원을 위한 보험인 줄 알고 동의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 보험에 대한 의심이 그래서 드는 것이죠. 네, 네.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끼리 가입하는 생명보험보단 보험사에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받아주니까 박송 씨가 전혀 모르고 기망당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이 걸린 보험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이제 박송 씨 예능에 나오면서 가족들과 나오는 그런 예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법적 다툼의 결론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형사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에 대한 걸 확실하게 코어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나머지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선 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116억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쳤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서 전액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형사적으로 인정된 거는 민사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형사의 거는 당연히 좀 이제 인정되고 그 이상으로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 형사에 대한 거는 처벌 가능성 굉장히 높고 민사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인정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족이라서 더 씁쓸한 이번 사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